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지호입니다. 신동아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에서 큰 불이 나 서대문과 마포, 중구 등 14개 동 16만 8천 개 시설의 통신 금융 서비스가 먹통이 됐습니다. 서울 서대문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11시 12분쯤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KT빌딩 지하 통신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통신실 지하 2m 아래 매설된 16만 8천 회선의 유선 회로와 광케이블 220조 뭉치에 불이 붙으면서 서대문, 마포, 중구 총 14개 동의 인터넷과 통신이 모두 두절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원 208명과 장비 6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통신구 맨홀 아래에 있어 내부 진입이 불가능해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은 발생 10시간여가 지나서 완전히 꺼졌지만 KT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결제 단말기도 먹통이 되면서 커피 전문점, 편의점, 식당, PC방 등도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 방화나 담배꽁초 등에 의한 실화 가능성은 작다며 현장에서 수거한 환풍기, 장애물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과 추가 발굴된 잔해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및 발화 지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소방서 추산 8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KT는 이번 화재로 통신장애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232억 원 규모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상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아직 사례가 없고 피해 산출도 쉽지 않아 보상금 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해당 지역 소상공인 영업장은 3만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는 28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2018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전국에서 접수된 300여 명에 대해 동명대학교 정홍섭 총장 등 전국 30여 명의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 3명을 포함해 총 60명을 12개 분야로 나눠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날 지역 대표들과 고문 및 임원, 신동아방송 이신동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8 대한민국 신지식인상 대상은 대한민국 뷰티건강 산업발전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권우영 국제보건미용전문가 연합회 회장, 바이오의약품 소재를 개발한 주식회사 대자연인의 이광일 대표이사, 환경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한 진영배 한국소방안전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 권기재 회장과 박규환 공동대표는 이번에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된 분들이 에너지를 모아 도전, 창조, 혁신, 나눔의 정신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협회는 이날 행사에서 사전에 실시한 제2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환경 캠페인에 관한 시상식도 진행했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열정적인 학생을 추천받아 대한민국 신지식인 장학생으로 선정해 장학금과 장학증서도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체코부터 시작되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순방국인 체코에서 1박 2일간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며 체코의 원전 건설 계획 수립과 관련한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공동번영 비전과 함께 한국의 포용국가 비전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합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6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진전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과도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방문을 마치면 다음 달 2일부터 사흘 동안은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해 아던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우호 협력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OECD 사무총장과 만나 OECD는 우리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과 만나 OECD는 우리 정부와 포용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리아 사무총장의 방한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OECD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리아 사무총장에게 대북 지원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하겠지만 OECD가 역할을 할 단계가 되면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채용 비리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금융권 채용 비리는 가장 먼저 1심 결과가 나온 KB국민은행의 채용 비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이번에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KB금융노조 지부와 시민단체는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주범인 윤종규 회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KB금융노조 지부와 금융정의연대는 윤종규 회장의 즉각 사퇴와 대검찰청의 윤종규 회장 재수사 및 구속 기소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은행에 대해 청탁자 명단 공개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피해자 구제 방안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금융노조와 시민단체는 검찰의 지난 6월 18일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6월 26일 윤종규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이유 통지에서 검찰이 주장한 윤종규 회장의 불기소 사유가 재판 과정과 1심 판결문에서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지 청탁 지원자들의 이름을 채용팀에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성적 조작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한 이후인 지난 9월 18일 윤종규 회장을 채용비리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재항고했으나 대검찰청은 현재까지 어떠한 결론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노조는 조합원 3,2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89%가 윤종규 회장이 채용비리 법원 선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 중 86.3%는 윤종규 회장에 대한 기소 및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KB국민은행 채용비리는 금융노조와 시민단체 그리고 윤종규 회장과의 법적 공방과 함께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대상 연령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 9,271억 원에서 2조 4,62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김명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증액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지급 대상 연령을 만 9세 아동까지 확대하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편 지급하기 위하여 5,351억 원을 증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정해진 것은 여야 절충안입니다. 출산주도 성장을 내건 자유한국당은 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추후 대상 연령을 확대하자고 맞서다 만 9세 미만으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출산 장려금이 일원화되는 점도 눈에 띕니다. 보건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출산하는 산모에게 출산 장려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031억 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들 예산안은 예결특위 예산 소위 감액 심사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편의점을 새로 만들 때 인근 편의점과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규제가 18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당 경쟁에 따른 매출 하락 등으로 영업난을 호소하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규제 요구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수익 감소를 이유로 신규 출점 제한 등을 정부 등에 요구했고 정부는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창업과 운영과 폐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자율규약을 만들어 이번 달 내로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거리 제한을 포함할지 망설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과밀 현상 대책을 주문하면서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계에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은 담배 소매점과 같은 100m입니다.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미칠 정도로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가맹점주들은 요구해온 거리 제한에는 못 미치지만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자율규약 안에는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심야 영업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브랜드별, 가맹점별로 계약 조건이 달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인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개정특가법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정되지 않았으나 여야 합의대로 연내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의결에 앞서 법안 상정에는 윤창호 씨 친구들은 물론 국민의 성원도 담겼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다만 음주치사 형량과 관련해 음주운전 살인은 여전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실수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창호법과 함께 강서 PC방 사건 후속법으로 일컬어지는 형법 개정안 등 총 60건의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개정형법에서는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경에 일부 제한을 뒀고
이른바 셀프 촬영물은 물론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8월부터 시간 강사에게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른바 미투 방지법으로 불리는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법은 공무원 성비위 적발 시 부처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현장 점검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 냉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즉시 반발했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판결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즉각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제재판 등 모든 선택지를 놓고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판결 직후 이수은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라고 항의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내에서 비슷한 판결이 앞으로도 잇따를 전망이라며 일본이 한층 강경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NHK는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고 아사히 신문도 양국 관계가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달 신일본 제철 배상 판결에 이어 한 달 만에 나온 이번 미쓰비시 중공업 판결로 한일 관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게 일본 현지의 분위기입니다. 남자농구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난 29일 레바논과 예선 경기를 열었습니다. 태극전사들은 레바논을 반드시 꺾어 본선 진출에 청신호를 밝히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소집 훈련을 해온 우리 대표팀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본선 진출을 위한 중대 길목일 만큼 선수단 사이에는 비장한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예선 2라운드에서 조 3위에 들어야 본선 티켓이 주어지는데 현재 우리 대표팀은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2위 레바논에 진다면 본선 진출을 장담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레바논은 신체적 우위를 바탕으로 거친 몸싸움에 능한 팀이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 대표팀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귀하 선수 라거나가 대표팀에서 평균 30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맹활약하는 데다 김종규와 빅맨 오세근의 합류로 골밑이 강화돼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방에서 경기한다는 점도 우리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태극전사들은 레바논에 이어 오는 일요일에는 4위 요르단과 경기합니다. 우리 대표팀이 레바논을 꺾고 요르단전까지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용인시 중심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착공 10년 8개월 만인 오는 30일에 개통됩니다. 이 도로는 국도 45호선으로 이어져 수지, 기흥 일대와 평택, 안성, 천안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대체도로 효과까지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도로를 이용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이 구간 통과에 많게는 1시간 30분이 소요됐지만 새 도로로는 10분 정도에 오갈 수 있어 시간과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이 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한 건설과 조기 개통을 독려해왔고
용인시는 보상비와 교차로 건설비 등으로 1,700억 원을 분담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광업, 제조업 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고용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과 제조업 종사자 수는 296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조선업 종사자는 전년보다 13% 줄었고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반도체 관련 기계 장비업종 종사자는 전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고용이 늘긴 했지만 전체적인 고용의 감소세 전환은 출하액 호조세를 이끈 반도체 산업이 조선과 자동차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유발 효과가 낮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2016년 10월 출간된 이후 2년여 만에 판매 1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을 상징하는 34 전업주부 김지영 씨의 삶을 통해 여성이 받는 성차별, 불평등, 육아를 둘러싼 문제점 등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한 여성학자는 이 책에 대해 페미니즘 대중화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된 소설이라며 한 명의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공통적 경험을 짚어냈다고 말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이 소설은 지난 2년 동안 한국 사회의 젠더 감수성과 함께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태종 이방원의 딸 정혜옹주를 위해 조성된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을 보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 탑은 경기도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에 있는 석조 사리탑으로 높이 2.3m의 팔각을 기본 형태로 가지고 2단을 이루는 기단 위에 탑신과 지붕돌, 머리 장식이 얹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탑의 모양이 잘 보존돼 있고 조선 초기 왕실의 불교 신앙과 그 조형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 탑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쇼핑 성수기인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후 이어지는 사이버 먼데이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이 이뤄졌습니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사이버 먼데이였던 지난 26일 미국 전체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79억 달러, 한화 약 8조 9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매출은 하루 기준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금액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쇼핑객이 몰린 황금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였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은 상품으로는 LG TV를 비롯해 델 노트북, 아마존 에코, 닌텐도 스위치 등이 꼽혔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드는 우주 발사체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체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 시험 발사체의 연소 시간이 목표 시간인 140초를 넘어 151초를 달성했습니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은 이번 발사를 통해 준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하고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운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 기술이자 개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누리호의 액체 엔진 성능이 검증되면서 2021년으로 예정된 본발사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의 유망주 정우영이 한국인 최연소 출전 기록을 갈아치우며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19살의 정우영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벤피카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36분 토마스 밀러와 교체돼 들어가 1군 공식 경기 첫 출전을 기록했습니다. 정우영은 유럽에서 꿈의 무대로 불리는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9번째 한국 선수가 됐고 21살에 데뷔한 손흥민의 한국인 최연소 출전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10여 분간 정우영은 재치 있는 드리블로 상대팀 파울을 유도하기도 했고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 팀이 5대1 대승을 거두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